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김경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박사님의 마지막 강연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아쉽기도 하고 또 이번 마지막 강연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은 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 귀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명확한 설명은 지금 다 하면 이따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이렇게 토막을 나눠서 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네. 그죠? 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쉽게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끝나잖아요. 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넥타이 일부러 메고 왔는데요. 네. 저희 옆집에 넥타이 매시는 어떤 사장님이 늘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갑자기 볼록 튀어나오는 왜 수박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 넥타이는 항상 이쪽 계곡 아니면 이쪽 계곡에 머물러 있어요. 어느 날 퇴근하면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니까. 형님, 넥타이가 벨트 덮는 정도에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요. 아니 근데 늘 이렇게 짧게 메고 다니신 이유가 뭐예요? 한쪽으로? 그랬더니 무슨 소리는 제대로 매는데? 이래요. 그래서 형님 보세요. 지금도 짧구만. 시킨 게 잘못이지. 할 말 잊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더라니까. 야, 딱 맞는데 왜 그래? 이게 뭐가 짧어? 딱 맞구만. 자기가 보면은 자기는 귀인 같은 거예요. 멋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이 차이를 이렇게 매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귀인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까지 4주차인데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 하나 있어요. 네. 내 맘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를 남들이 면접장에서 맘대로 판단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게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전쟁하기 전에 준비하듯이. 네.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전투 상황 아닙니까? 이 사회에 산다는 것이.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귀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이제 이번 강연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귀인 잘 알아보시고 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인을 부르는 이미지 리더십. 이 편견과 오만이라는 것 때문에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위기 시대. 그럼 귀인은 누구인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줘야만 귀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귀인을 부르는 이미지 리더십. 자, 오늘 주제인데요. 사례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외국 대학에 이 유색인종을 아주 싫어하는 교수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교수가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유색인종의 피부색이 다른 어떤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 앞자리에 떡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황당했겠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봐 학생, 새하고 돼지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그런 법이 있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얼른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다른 데로 얼른 날아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가 된 거죠? 돼지가 된 거예요. 열받았겠죠. 그래서 공부 시간에 딱 지목해가지고, 자네는 길거리 지나가는데 자루가 두 자루가 있다. 하나는 돈 자루, 돈이 꽉 차 있고, 하나는 지혜가 꽉 차 있다면, 자네 같으면 어느 자루를 하나만 가지고 갔을 때면 어느 자루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뜸 그랬대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당연히 돈 자루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아서 나 같으면 지혜의 자루를 선택했을 거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흐뭇해하고 있는데 학생이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뭐 각자 자기가 부족한 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학생은 돈이 부족했고 유학 와 있으니까. 그럼 남은 건 또 뭐예요? 지식이 부족한 거. 교수님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학생 점수를 시험지에다가 멍청이라고 딱 적어냈다. 정답을 이제 점수를 안 주고 멍청이 딱 해서 줬대요. 그 친구가 탁 받아들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제 시험지 점수란에는 점수가 없고 교수님 서명만 돼 있는데요? 이랬대요. 그 교수가 멍청이가 된 거지. 저는 이 사례를 들으면, 그 학생이 누구냐? 실제 사례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각색은 했지만은, 그 인도의 간디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 유학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따지진 마세요. 자, 어쨌든 그 학생과 이 교수 사이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귀인과 귀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견과 오만이라는 것 때문에,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귀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당연지사죠. 그런데 귀인을 어떻게 알아보지 진짜로?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오늘 그 방법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 기업체 이런 교육장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참석자분들이 이럽니다. 그럽니다. 거의 8, 90%. 근데 이제 경영자반에 가면 조찬 모임이든 저녁 늦은 시간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훌륭하시잖아요. 그분들만에 가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이래요. 저는 역시 경영자라 씩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씩씩하기도 한데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혹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나? 이런 의심도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여러 군데 강의하잖아요. 요즘은 줌으로도 하고, 줌이 더 많죠. 요즘에는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카나다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몬트리올이라고 해서 몬트리올. 거기서 어떤 우리 교포 80대 넘으신 어떤 아주머니라고 해야 되지, 80대 넘었으니까 그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르헨티나라는 우리 지구 반대편도 가봤어요. 제가 교포들 만나러. 가는데 비행기로 26시간, 오는데 29시간. 비행기로만. 거기 수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갔었는데, 부에나드라니까요. 예.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그 80대 되신 어르신께서 이러더라고. 아니 대부분 영양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이러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저를 자꾸 유혹해요. 그 소리를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이 소리가 나오길 원해요. 저는 이상한 성질이 있어서, 성격이죠. 성격이 있어서 제 강의 중에 뭔가 강조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전 강의를 예정 시간보다 확 일찍 끝내버리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뭐 그걸 많이 해도 시간은 지키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귀인을 부르는 소리 아닐까? 그죠? 자,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는다는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 험한 세상에. 뭐 누구 만남에서만 위기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천재지변도 있고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말이지. 뭐 얼마나 많이 위기가 존재합니까? 작고 큰 위기들. 자, 보세요. 귀인을 만난다고 하면 내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 가지고는 귀인이 다가오다가도 돌아가겠죠. 저 사람 위험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탕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줘야만 귀인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위기하면요. 보세요. 삼각형, 정삼각형을 놓고 볼 때 이쪽에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정삼각형이 있고 이쪽에 위기자가 쓰여지는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안정이 1번이고 위기가 2번이라면 누구도 안정을 원하지 1번 그러지 2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네. 그래서 안정을 찾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선 사전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안정.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 이게 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안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중심이 물체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요 삼각형, 정삼각형 한가운데 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좀 있더라도 밀려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고 혹시 밀려났다고 할지라도 눈치 봐서 다시 싹 고무줄처럼 들어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바로 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느 한쪽은 성공한 쪽이고 우리 행복 쪽이고 어느 한쪽은 실패, 불행한 쪽이 있다면 우리가 안정을 우리가 자꾸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밀어도 안 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안정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의미대로 한다면 밀려나도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안정을 선택하는 거죠. 저도 안정을 선택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요. 문제는 성공하는 쪽으로 누가 밀어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경영학에서 보면은 30년 사이클로 흥망성쇠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30년 내에 뭔가 생산 제품을 바꾸고 심지어는 회사 로고까지 바꾸는 이유가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전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 공동체가 그런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개인인 그 속의 한 자원인 개인도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대단한 로또를 얻으시는 결과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위기를 보자고. 위기. 다 싫어하는 위기. 자, 위기는요. 물체의 중심이 요 밑에 꼭지점 여기 있잖아요. 바늘끝 같은 거. 왜 저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 애들이 밀어도 흔들흔들하는 바위. 이런 형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거는요. 저 화살표 한쪽에서 내가 톡 쳐주면은 홀가닥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가 요쪽에서 톡 건드려주기만 한다면 요건 요 중심에서 49대 51도 아닙니다. 50대 51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까치 한 마리만 앉아도 그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기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서만 누가 톡 건드려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싹 이쪽으로 이건 위기가 아니라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경호 교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 늘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위기 싫어요. 위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현상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누구는 백신 맞았는데 아직도 난 못 맞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 저 북쪽에서는 또 핵을 만든다고 하고 만들었다고 하고 위기 상황.
경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위기사항, 크고 작은 위기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올라가 있다면 요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거죠. 대안으로. 그러면 이때 나를 발전하는 쪽, 성공하는 쪽, 안전한 쪽으로 톡 쳐줄 사람, 톡 쳐주는 행위 누군가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뭐 까마귀가 하겠어요? 까치가 하겠어요? 참새가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위기상황에 나도 모르게 올라앉아 있을 때 실패나 불행한 쪽 말고 발전 성공 쪽으로 톡 힘 안 들이고 돈 많이 들지 않고 그렇게 노력 많이 않고 톡 쳐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귀인인데 그 귀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예요. 늘 궁금하잖아요. 전 그걸 찾았습니다. 해답을. 톡 쳐준다는 것은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집 팔아서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응원 하나, 그죠?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 위에서 간절히 뭐 염원하고 기도해준다, 이런 것들 다 톡 쳐주는 행위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에게 우선 알려드리고, 이 화면 보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옆을. 바로 이분이 나의 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 끝나시고 댁에 가실 때 언니 내일 또 봐요. 안녕. 안녕이 뭐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있다가 만나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염원이에요. 그죠? 응원이에요. 톡 쳐주는 한마디예요. 그리고 딱 만났을 때 어머나 언니 피부가 어저께부터 더 좋아졌어. 밤새 형부가 무슨 짓을 해준 거야.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이런 게 다 톡 쳐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어디 산속에 막 20년, 30년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큰 빌딩 꼭대기에 도사리고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귀인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위기 시대. 그럼 귀인은 누구인가? 이거를 명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인맥 만들기 모임이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드는 그 모임에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아니 귀인들 만나면 되지 뭘 강의는 또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뭐 하면 더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귀인인데 이미지 메이킹 더 잘하면 더 좋죠. 뭐. 그래서 갔어요. 한 300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근데 조건이 명함을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명함을 300장씩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15분 쉬었는데요. 그때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명함 가방에서 명함을 만난 사람들, 어이구,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함 주고받고 딱 봐서, 아, 바지 주머니 넣는 사람이 있고, 딱 받았을 때 여기 지갑으로 들어가는 명함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딱 봐서 여기다 지갑에다 넣는 사람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바지 주머니, 뒷주머니 막 꽂아 버릴 수는 없고 이거는 나가다 쓰레기통 버릴 명함. 이거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올라가서 준비하지 않은 강의 내용을 강의했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귀인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는 귀인을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300분이 전부 다 귀인을 찾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빨리 다 나가십시오. 제가 끝나고. 여기서 귀인 없어요. 내가 볼 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아까 지갑에다가 고이 간직하고 안주머니에 넣고 요 내가 만나야 돼. 연락해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도움 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그분이 사실 귀인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나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분도 내 명함 받으면서 나 도와줄 사람인가? 아닌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거기는 300명이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덕을 볼 사람을 찾으러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 시간 낭비. 오늘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있을 필요 없네요. 제가 볼 때. 제가 특강만 들으시고 얼른 가면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귀인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주최 측에서는 막 부룩부룩 하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 모임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모임 주최 측이 한 얘기예요. 내가 볼 때 두 번째 모임 그때 봐라. 아마 인원이 반으로 줄을 거다. 아마 3번 넘게 모이기 어려울 거다. 제 말이 딱 통했습니다. 3번째는 모이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 안 오니까. 왜? 가보니까 영양가 없는 사람들만 있고 전화하니까 바쁘다고 그러고 나는 귀인이라고 생각해서 전화했더니 그분은 누구시죠? 하더니 아 그때 명함 받았습니다. 예, 제가 바쁩니다. 하고 끊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귀인 찾기입니까? 무슨 인맥 만들기입니까?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귀인이 되는 5가지 조건을 제가 연구해놨습니다. 차라리 이런 걸 좀 고민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모임에 가는 것보다. 첫 번째는 개방성. 생각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열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 도움 줄 사람 찾기보다는 서로 도울 사람이 누굴까? 내 도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누가 있지? 내 능력 가지고? 이것도 같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쌤 애들 말로. 그렇게 해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나만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욕심만 가지고 귀인을 찾더라는 거죠. 열려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배려성. 늘 지금 4번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 돕는 마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꼭 돈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세 번째는 친밀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감의 법칙에서 전문성과 친밀성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영향력. 자, 전문성도 있고 친밀성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 코로나 핑계대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행동하는 그런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최소한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한 귀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옆집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만나도 그 아이가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귀인을 내가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귀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뭔가 깊이가 있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 귀인을 찾으러 다니지 말자. 귀인은 누구일까? 어디 계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귀인인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측면의 귀인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내가 귀인이 돼야지 정말 훌륭한 귀인도 나한테 다가오는 거지. 내가 귀인이 아닌데 그냥 나 도와주기만 바라는 소위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지 근성만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귀인도 노역 좀 해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귀인 다른 말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영양가 있는 사람만이 귀인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향력이 있죠. 자, 아나운서가 말을 잘합니까? 지금 난 지 100일도 안 된 어린 아기가 말을 잘합니까? 아나운서가 잘하죠. 누구나. 정답. 정답에는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나운서가 9시 뉴스에서 쫙 무슨 말 할 때 어른들이 막 달려옵니까? 갓난아이가 응애 울었을 때 어른들이 막 달려옵니까?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그 설득력을 다른 말로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사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내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리더란 뭘까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까 갓난아기도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다 뛰어오게, 고모까지 뛰어오게 했잖아. 으아 하니까. 우르르 달려왔잖아. 이 아이의 리더십이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리 오너라 그래도 아무도 안 온다고. 아,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리고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래. 비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는 꿈을 꾸게 하는 사람보다는 꿈을 깨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우리 선량한 우리들이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존경하는 이희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정년하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민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예전에 써놓은 책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잊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4가지 형태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똑부형. 똑 부러진다 이게 아니라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초성만 따가지고 똑부형 리더라고 하던데, 똑똑하니까 업무에 대한 파악이 빠삭하겠죠. 업무 파악이. 부지런하니까 일을 뭐 여기저기 참 열심히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 팀원들이 어떨까요?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바빠 죽어요. 근데 힘드니까 인기는 없어요. 팀원들에게, 부하들한테 인기는 없지만 일은 잘하고, 이런 사람은 위에 분들이 아주 좋게 봐서 진급이 잘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런 일을 배운 부하들도 역시 똑부형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똑개형도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 자, 보세요. 똑똑하니까 업무 파악은 쫙 다 알아, 다 알아. 안 봐도 다 알아. 아주 안 나와도 다 알아, 오늘. 그런데 게을러.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안고 자꾸 김대리 이것 좀 하고, 김 과장 저것 좀 하고, 자꾸 일을 이양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일을 자꾸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인기가 짱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멍부형이 있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 멍청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든지 일 파악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온갖 사건만 만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상관없는 일까지 막.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뭐 그 사후에 뭐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 봉합하고 다니고 정신없는 거죠. 어? 마지막 멍게형이 있다는 거예요. 멍청한데 게을르네. 일 파악도 안 되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일이나 심부름꾼처럼 하고 찾을 생각도 않고 창의성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멍게형 리더 밑에서 잘하는 같이 일한 직원들은 같이 멍게형으로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리더십이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우리 이면우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셨죠. W 이론, 뭐 세계 어느 학자들이 이론과 버금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이면우 교수님, 그분도 정년하셨죠. 최악의 리더십 3가지를 딱 지목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그 책에서. 첫째가 리더가 그 분야에서 무식한 경우, 이거 최악이라는 거예요. 무식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뭔가를 지식을 채울 때까지 모든 업무가 올 수업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 위험하죠, 그죠? 네. 최악의 리더십 첫 번째. 두 번째, 리더가 무식한 데다가 소신까지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아니,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밑에서 직원들이라도 아래 위에서 알아서라도 뭐 할 텐데 소신이 있어서 이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함만 나온다는 거예요. 비장함.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목숨 걸고 막 이렇게 비장함만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리더가 무식한데 부지런해.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알아서 할 건데 부지런하니까 갈 때 안 갈 때 다 쫓아다니고 건드릴 거 안 될 거 다 건드리면서 사고를 다 쳐놓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 이면우 교수님이 W 이론에 나오는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론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펼쳐야 되니까. 자, 리더십을 다른 말로 행위적인 의미에서는 볼 때 영향력, 교량적인 역할이다. 교량, 다리. 그렇죠? 다리가 보세요. 이렇게 넓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 있어야 왕래가 잘 되지 않겠어요? 모든 가치들이. 그래서 넓고 튼튼한 다리. 이런 다리는 원활한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꼭 어떤 뭐 의미 전달만이 아니라 영향력, 소통. 근데 권력 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야지. 다리는 밟히는 게 다리 아닙니까? 날 밟고 가세요. 이게 다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요. 소 엉덩이에서 뿔난 것처럼. 그러니까 완장만 채워주면은 막 목소리가 달라지고 손에 몽둥이가 들려지고 이렇게 갑질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통스러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자기 자체가 다리가 아니라 권력으로 삼아버리면, 반대로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했더니 나 같은 게 이까짓 게 뭐 하겠어 하고 스스로 쭈그러들어가지고 자기 비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울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 다음에 우울 모드로 진행한다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자, 그런데 기울어진 다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편리하고 좋아요. 어느 한쪽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편견 소통이라는 거죠.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다리도 있어요. 나같이 이쁜 다리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아름다운, 나같이 사다리, 나같이 아주 오밀조밀한 다리 나와보라 그래. 할 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잡해집니다. 북새통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자, 이런 다리도 있어요. 얘도 할 말은 있습니다. 나도 다리야 이럽니다.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소통이 되는 거죠. 불안하죠. 많은 사람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다리도 있죠. 마지막에 끊어진 다리. 뒤에서 밀고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고 함몰되는 거죠.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리더라면 내가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특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인들처럼. 그렇지만 내가 맡은 그 역할 속에서 나는 고객과의, 우리 회사와의 어떤 다리 역할이냐, 또 만나는 사람과 또 이 어떤 그 지혜, 지식 사이에 가르치는 자라면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분과 역할에 맞는. 자,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한 자세. 왜 위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작든지 크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부분타 우수회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동아리 모임 같죠. 부분타 우수회. 그게 아니라 초성만 따는 겁니다. 부는 무슨 일에 만났을 때 사람은 일단 부정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얘기.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하다가 아니야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나 이해 못해. 막 이렇게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 요즘 그 무슨 TV 보면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왜 자꾸 부지는 게 나오는지 몰라요. 연속극에서. 에? 책상에 있는 거 그 아까운 거 막 왕창 막 다 깨버리더만. 그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노 부릴 만큼 부린 다음에는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상황과의 타협? 신이시여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 하셨습니까? 라고 막 신과의 타협, 또는 이 사안과의 타협,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울 모드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얘기. 우울 모드. 왜? 우울이 뭐냐면 첫 시간에 제가 알프레드 아들러가 열등감, 달러가 아니라 아들러가 말한 열등감, 열등감에서 크게 공격성이 있고 후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후퇴성이 첫 번째가 우울감이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고, 심각한 문제로 자기 해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 단계 오는 사람들이 사인을 한대요. 친구지간에 또는 주변 사람에게 평상시에 안 보내던 의미의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의미 없는 이상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우울해. 두문물출하고 있다거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빨리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 그 다음에 우 다음에 뭐예요? 수용. 우울에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면, 극복을 하면 이제 수용을 한다는 거야.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수용이 제대로 돼야만 마지막에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재기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부분타 우수회라는 것이, 물론 부분타 우 네 가지는 어떤 그 이 정신학자에 의해서 그분이 그 호스피스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많이 봉사자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발단이 된 분인데, 그분이 연구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제 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걸 연구한 단계가 부분타 우수까지인데, 이제 일반 그 후에 후배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제 회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극복해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귀인은 어디 있다? 귀인은 귀해서 찾기 힘들어서 귀인이 아니라 그죠?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귀인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귀인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한테 있구나. 내가 귀인이 되어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귀인이 되어 갈 때 나와 비슷하게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차림도 비슷한 사람끼리 입는 거 아닙니까? 신분과 역할이 맞도록. 제가 오늘 여기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입었던 트렁크 해수욕장 팬티 하나 입고 이것도 뭐 해수욕장에서도 남들 다 있었는데 뭐라고 와서 하면 이게 유유상종이 아니죠. 여러분 정장하고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욕탕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모습일 때 그 모습에 어울리는 분들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것이 내적 이미지서부터 외적 이미지로 현상으로 나타나서 결국 관계를 맺어지기 때문에 순서가.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귀인을 내가 귀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또 귀인을 찾는 나와 유사한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빈번하게 만드는 통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귀인을 알아보고 귀인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귀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런 공식이 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저도 귀인만 찾아다녔죠. 뭐 나한테 도움 줄 사람 선생님 누구 계실까? 멘토가 어디 있나? 멘토 네. 이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연습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귀인이고 멀리서 찰 때 벌써 톡 건드려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네. 강아지도 귀인이 되더라고. 네. 귀견이. 귀견.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다 늦게 들어가면 자고 있는데 네. 이 강아지가 막 맞아요. 허리까지 아빠 수고했다고 막 지는 날 아빠로 보니까 막 이렇게. 네. 그러니까 톡톡이 아니라 막 왈왈왈 하고 막 반기니까 피곤이 가시고.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모두 다 귀한 분들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귀인을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보고 또 내 주변에서 많이 찾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그렇죠.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죠.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 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격은 그 타고난 기질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향성, 외향성 이런 거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부드러우냐, 강하냐 성격. 요거는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또 따뜻하냐, 차가우냐 외모가. 네. 그러니까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관계적 이미지에서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거는 차가운 것을 눈썹이 짝짝해서 차가운지 눈매가 날카로워서 차가운지 말투가 험해서 차가운지 옷차림이 그런지를 바꾸면 되죠. 그죠? 너무나 기본적인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패스로 내 역할에 맞는 가면을 써서 상대방에게 그 만족을 줄 수 있다면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향성도 외향성으로 연출은 가능한데 네. 근본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다행스러운 저도 내향성이거든요. 지극히 내향성. 여성들 앞으로 제가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역할이 제가 강해하다 보니까 주부대학 이런 데 막 가고 하다 보니까 막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하면서 제가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저에게 주어진
이 역할상의 가면을 써야 되니까. 네. 페르소나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페르소나로 이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좀 필요하신 분 어떤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 필요하긴 한데요. 네. 정말 필요한 분은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억울해, 늘. 억울하니까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니까 표현이 그렇게 말투,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더 억울해져. 그러니까 억울한 게 왜 억울할까요? 남들이 나를 몰라줘서 억울한 거예요. 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남들은 에이 뻥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애들도 억울하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가치, 정말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거죠.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보고 판단하니까 내가 그거를 끌어내서 제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박사님의 강연이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런가요? 마지막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미지 메이킹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회적, 관계적으로 필요에 맞게 연출해 나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넥타이처럼 네. 내가 볼 땐 맞는데 남이 볼 때 아니라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볼 때는요, 진짜 이게 맞단 말이에요. 딱 맞는 거지, 이게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서 모두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4주간의 강연이 마쳤습니다. 귀한 강연이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4주 동안 감사드렸고요. 또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